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또 보고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3분 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네. 그리고 MBC 이지성 기자는 일주일 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추워졌네요, 많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좀 어제보다는 좀 기온이 올라가 한 3도 지금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는 좀 많이 추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밤에 MBC에서 방송된 이제 고 이용마 기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얘기인데요. 보셨어요? 저는 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났는데 워낙 또 이제 제이비께서는 언론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먼저 그러니까 물어볼 게 아니라 뭐 같이 일했던 이지성 기자예요. 그러니까 소회가 참 궁금한데. 네. 저야 뭐 사실 이용마 선배는요 정말 어떤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참 강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건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이용마 선배는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정말 어떤 공정방송, 권력감시 이런 언론의 역할에 대한 한치 어떤 타협도 없으신 분이셨고 정말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네 어제 참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MBC 잘리고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동안에 이용마 기자하고 팟캐스트를 참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고정으로 이제 출연해서 같이 저보다도 이제 훨씬 접점이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언론 비평을 계속 이제 같이 네. 하기도 했고. 근데 그 고인은 사실은 목소리가 되게 가늘고 네. 말도 참 야리야리게 하는. 그러니까 딱 얼핏 보면 별로 그렇게 강직해 보이지 않는 스타일로는. 그런데 말 그대로 외유 내강이라고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암으로 별세를 하셨는데 암 발병 사실을 알고도 한참 동안 또 계속 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MBC에 다시 출근을 하고 저도 그 장면을 지켜보면 참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경우인데 말 그대로 공장 방송을 위해서 그냥 한 평생을 바친 분이다. 맞아요. 그렇죠. 뭐 다른 수식은 뭐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또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정말로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술을 먹어도 방송 이야기, 언론 이야기 정말 그랬던 분입니다. 이게 사실 언중유골 자체가 이제 미디어 비평을 좀 더 밀도 있게 해보자는 의미로 같이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고인이 살아계신다면 언중유골에 나와서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아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더 잘하셔야 된다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으로 준비한 거는 네. 윤핵관입니다. 그 문제의 그 윤핵관.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드리드만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니까 한 명도 아니고 복수라면서요? 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정말 요즘 언론 매체의 지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건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름인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네. 사람 이름인 줄 착각하는 분들도 화평 있고. 윤 씨의 윤핵관인 줄 아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자극적인 코멘트를 계속해서 이제 쏟아내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단 이게 장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매체들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집어넣어서 기사를 쏟아냈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매체 분석 그 페이지인 빅카인즈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80여 건의 공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쏟아낸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빅카인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주요 매체 중심이라서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 매체들이 그 외신들에 비하면 유독 익명 코멘트 인용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이 윤핵관은 그거를 이제 더 많이 드러내는 일종의 이제 인터넷 밈처럼 돼가지고 이거를 인용하는 게 더 인기를 끄는
이런 방식이었고요. 아니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 네. 공식적인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대선 직전에 좀 이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그 MBN에서 정리를 한 그 이제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멘트들의 이 영향력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김종인 털고 간다, 김종인 자리 없앤다, 김종인 없는 선대위, 김종인 제외한 최종 결심 이런 것들이 국면마다 나오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큰 범주에서 보면 지금 대선 구도의 한 축을 흔들고 있는 이제 이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그 윤핵관 이전에 청핵관도 있었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렇습니다. 있고 여고관도 있어요.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있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정치 뉴스에서는 이른바 이 고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뉴스는 고관이 많고 그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너무나 이제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낯선 풍경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익명 관계자의 말을 많이 인용하느냐가 초점은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어떤 익명의 언론 플레이가 갖고 있는 고의성과 의도성이 만약에 충분히 감지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걸러내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윤핵관이 실제로 핵심 관계자냐 아니냐도 좀 논란. 물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있겠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단서가 그렇죠.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특정 언론이 윤핵관의 특정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다면 네. 그거는 그 특정 언론의 그 기자는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고 내지 확인도 가능했겠죠. 그런데도 그거를 여과 없이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보도를 했다면 그거는 뭐냐면 대행을 해준 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한 스피커 역할을 한 셈이 되는 그렇죠. 거라서. 예. 이제 뭐 특정 매체에서는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이용을 하는 측면도 물론 이제 그 매체 입장에서는 기사가 잘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윤핵관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라서 이제 그거를 과연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혹은 서로 이제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지성 중계를 했던 건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거 중, 그러니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진짜로 핵심 관계자도 아닌데 부풀려서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한 조간은 그 여의도 장가에서 떠돌고 있다는 윤핵관의 실명 3명을 보도를 했어요. 오늘 한 조간은. 네네네.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어떤 분은 현역 의원이고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고, 네. 네. 나머지 2명은 사실은 좀 한 명은 좀 약간 낯선 이름이고, 그렇죠. 한 명은 익숙한 이름인데 이분이 좀 선대위에 있나 싶은 분이고, 그러니까 핵심이냐 정말로. 그러니까요. 지금 헬마우스가 이야기했던 핵심이냐 이 부분부터가 이거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니라 제가 지금 인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죠. 확인이 네. 안 된 것이기 아니니까. 때문에 지금 인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여의도 정가에서는 누구누구라더라 얘기가 지금 다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청취하시는 유튜브 그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언론에서 핵심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로 그 익명 코멘트 인용을 할 때 원래는 암묵적으로 약간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서 이 정도 돼야 그럼요. 핵심 관계자다, 고위 관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그 뉴스를 보도국에서 만들 때 원래 이 발제 메모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를 만들기 전에 데스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좀 그 스케치한 메모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관계자가 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씩 다르죠 이게. 그 직책에 따라 달라요. 다르죠. 그냥 네, 비서관급이면 네. 고위 그렇죠. 그냥 관계자. 네, 관계자. 뭐 예를 들어서 수석이면 고위 관계자. 선임 행정관까지는 고위 이런 식으로. 진짜 고위 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그럼 핵심 관계자. 이제 이런 어떤 레벨이 조금씩 있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게 저도 이제 어제 그래가지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보통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하죠라고 이제 확인을 해본 게 이런 거였거든요. 정부 고위 관계자다 그러면 보통은 장관급. 근데 장관의 버금가는 좀 센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본부장급도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처장이나 청장급 뭐 예를 들면 정은경 청장이다 그러면 이제 고위 관계자로 쳐주고 장관급이 아니더라도 차관급 중에서 좀 센 거, 뭐 외교부의 1차관, 2차관. 정은경 청장은 방역당국의 핵심 관계자시죠. 아, 핵심 관계자.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분은 또 익명 코멘트를 잘 안 하시니까. 그분이야 다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법제상 고위 공무원 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1급 공무원 이상. 기자들이 뭐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법제상 고위 공무원 단 정해져 있는 집단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3급이 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2급 이상. 2급 이상, 실국장급 이상, 차관보, 차관, 장관까지 포함되는 거죠. 고위 공무원 단으로 저희가 쓰죠. 네. 그리고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장관급, 뭐 차관급 이런 정도의 레벨인데 기재부만 유독 장차관이 아닌데 기재부의 예산실장은 고위 관계자로 쳐준다. 갑 중에 갑이니까. 갑 중에 갑이니까.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처의 실장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빅3 중에 하나라는 네. 건데.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래서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하면 이제 캠프 내에서도 이 정도 레벨의 굉장히 중요한 직위를 갖고 있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보통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관계자와 고위 관계자는 직급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핵심 관계자는 얼마나 이 주인공과 수장과 가깝고 밀접하고 의견을 나누느냐. 지금 이제 그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면 이제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언의 어떤 신빙성을 기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냐 이걸 정말 따지기 후보의 위한 심증을 것이죠. 반영하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정리된 표를 보여드렸던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캠프 합류가 무산됐다. 우리가 포기하고 간다. 뭐 이제 그걸 구성원에서 뺀다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코멘트들을 받았을 때 그 핵심 관계자가 진짜 후보와 가까운 핵심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네, 독자가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핵심이라고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주목했었던 그 기사들이 다 엉뚱한 얘기가 되는 셈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익명으로 가려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죠.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이제 기자질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오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단발성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다만 취재원 밝히면 안 되라는 조건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사가 특정한 기자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정보를 주면서 보도를 유도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기자도 다 알아요. 그 유도성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모르면 기자 자질이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뭐 헬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럼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더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거기서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핵심이냐 아니냐. 네. 만약에 이렇게 작정으로 한다면 핵심이냐 아니냐는 그 기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것도 아니죠. 오늘도 한 건 했다. 한 건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정치판에 언론이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가 된다는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하나 참여해가지고 자기 의도를 핵심 관계자 발 코멘트에 인용을 하면서 드러내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정말 슬픈 일인 건데요.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 기사에 대해서 뭐 자신의 가치 판단과 뭐 분석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할당된 기사 써야 될 양이 있는데 몇 개의 기사 써야 되는데 건수 올리기 정도로 한마디 들었다. 한 건 올렸네. 이런 정도로 쓰는 기자도 없다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씁쓸하고 사실 이런 익명 어떤 인용을 하는 것, 익명 취재원을 드러내는 것은 되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기사를 쓸 때 이게 무작정 다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취재원 보호라는 입장에서 그렇죠.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언론가 막힐 수 있어요. 누구도 기자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기사도 나오기 힘들 것이고 내부 비밀을 묻힐 것이고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익명 취재원의 코멘트를 따는 거를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정말 데이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 의도를 알고도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가담을 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고요. 이거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로 뛰는 검찰 출입 일부 기자들과 상황이 다르지 않은 건 거죠. 나는 선택받았다. 나에게만 얘기를 해주는구나. 나는 계속 기사 쓸 수 있구나. 까놓고 얘기해서요. 그 여의도 기자 사회는 다 알아요. 뭐냐면 이제 기자도 사람이고 취재원도 사람이 되는 친소 관계가 형성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라인이란 말까지 나와요. 야, 아무개 기자는 누구 라인이라더라. 네. 이거 여의도에 저기 뭐냐면 다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모 언론사의 A 기자가 모 정당의 B라고 하는 정치인 라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B는 항상 A 기자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그다음에 정보를 항상 A 기자한테 주더라. 그다음에 A 기자는 항상 B 이야기를 독점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계속 부안해동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말까지 보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술자리에 가면은 모 정치인은 항상 아무개 기자들하고 보면 술만 먹더라. 이런 얘기 막 돌거든. 많이 돌죠. 그리고 그 기자는 아마 해당 언론사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빨떡 꽂았다고. 네. 또 그렇게 하다가 정치권으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정당 내부에 선거 많이 치러본 당직자들한테도 어저께 이제 취재를 해봤을 때는 그 윤핵관이 누군지를 만약에 내부에서 추적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어제 이준석 대표 그러던데 네. 그 윤핵관이 뭐 홍보비 뭐 하려고 할 때였다. 그 윤석열 후보가 있었다면서 네, 네. 윤석열 후보도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그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다라는 셈이 되는 거라서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캠프 내부에서 합의가 돼서 나오는 건지 혹은 그 핵심 관계자라는 몇몇에 의해서 일종의 지금 정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자꾸 좀 혼란스럽고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행태인 근절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윈윈이거든요. 캠프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되게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쿠셔닝을 주는 거죠. 뭐 나중에 부인도 할 수 있고 뭐 NCND 할 수 있고.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윤핵관 경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드러난 적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경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경질이 되는 순간 드러나는. 그렇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드러나게 돼 있죠. 경질을 안 하면 안 드러나죠, 물론. 그죠? 근데 경질을 안 해도 이준석 대표가 또 지르면 속칭. 그렇죠. 네. 또 그럼 뭐 드러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요거는 좀 추이를 좀 보죠. 네. 앞으로 이제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문제는 언론에 그냥 무작정 받아쓰기라고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언론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것 같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 같고 언론의 부화 내동이 되겠죠. 이것이 분명히 윤핵관이라고 하는 현상 이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토크 콘서트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충청권 행보 시작으로 윤석열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첫 행선지로 이제 대전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때 청년들하고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간담회를 가진 그 사진과 함께 이 간담회 내용을 전하는 기사를 송고를 했는데 주로 무난한 코멘트들.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을 이제 따옴표 따서 이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나 많이 기사 제목으로 인용을 했었던 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소위 말하는 이제 킹메이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라는 그 한 대학생의 이제 질책, 일종의 질책 혹은 요청 이걸 이제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 더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윤 후보가 그날 토크 콘서트에 한 1시간 정도 늦게 왔다라는 이 비판적인 기사들은 그 뒤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실제 내용, 그러니까 질문의 의미와 질문의 파급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깊이 있게 주목하는 기사는 제가 이제 어제 찾아봤을 때는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전달하는 보도 형식이 많아서 실제 나왔었던 질문이 적절했는지 혹은 그게 어떤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내놓은 질문의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유치하거나 이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에게 어울리는 질문들이었는지 혹은 그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이었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유튜버 한 분이 정리를 쭉 하셨던데 일단 처음에 질문 들어갔던 게 예전에 대전지청에 근무할 때 자주 가던 맛집이 있느냐 이런 내용 혹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느냐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몇 점이었냐 혹은 뭐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탕수육 찍먹 부먹 이거 되게 식상한 질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기 질문이 8개 나와 있는데 네. 저 8개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질문 중에 몇 개 뽑은 건가요? 주요 질문이 저게 거의 답니다. 주요 질문이라고요? 네. 저게 거의 답니다. 왜냐하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질문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건지 부동산 문제 어떻게 잡을 건지 요거 질문을 제외하면 쓸만한 질문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 신변잡기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이 정치에 처음 입문할 시점에 소프트한 기사로 나갈 때 처리가 될 만한 질문들이라서 그렇죠. 이 시점에 과연 저게 정말로 궁금할까 싶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삐딱선 한번 타보겠는데 그 대선 후보가 이제 그 예능 프로에 이제 종종 나가잖아요. 그럼 예능 프로에서 정견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신변잡기 많이 물어보잖아요. 예능 프로에서 대선 후보 모셔다 놓고.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예능 프로들도 그 경향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팬심의 입장에 팬심으로서 모든 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질문 8가지, 9가지를 대학생 한 명이 질문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찐팬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찐팬이라면 사실 이 질문들은 기존의 매체에서 다 나와가지고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학점이 몇이었대요? 학점이 높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각각의 다른 대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모두 신변잡기 중심이었다라는 게 저의 어떤 촉으로는 그러면 사전에 캠프 측하고 미리 좀 부드러운 질문들 위주로 갑시다라고 정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바로 겁니다. 그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토크 콘서트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데 별별 천차만별 질문이 다 나온 걸 가지고 후보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렇죠. 후보 입장에서는 질문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러이러한 질문해라고 그렇다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걸 좀 저는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참석하는 토크 콘서트나 간담회 같은 거를 웬만하면 대부분 풀 영상으로 요즘은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서울대에 가서 했었던 간담회 때는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예리한 질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내 상황이라든지 주요 정책이라든지 특히 서울대 간담회 같은 경우는 후보의 발표된 공약을 가지고 되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서울대 간담회를 보고 좀 놀랐던 거는 윤석열 후보가 종종 자기 공약인데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맥락들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혹은 좀 엉뚱한 답변을 해서 해당 질문을 했었던 대학생이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서 당신의 공약은 이런 내용인데 제 질문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공약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서울대 그 간담회를 보고는 좀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삼국지에서 좋아하는 인물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닥터지박으로 답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럼 보도 많이 나왔는데. 그 보도는 굉장히 많이.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신변잡기 보도에 가깝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집시다. 왜 그 닥터지박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진짜? 설마 삼국지 몰라서 그 대답한 거 설마 그건 아니겠죠? 잠깐 딴 생각을 했다고 저는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듣는데 잠시 딴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삼국지를 못 들은 추측 거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재성 기자님 정리하신 것처럼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저도 그 부분을 한 두세 번 정도 돌려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는 건 그죠.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정치적으로 조심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삼국지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을 떠올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자룡의 첫사랑 조자룡 그래서 상산 조자룡을 자신이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럼 조자룡 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 그걸 얼른 생각을 못한 게 아닐까. 혹은 본인도 조자룡을 좋아해서 아니면 삼국지를 읽은 적이 없어서 그 조자룡이라고 좋아한다고 답을 해버리면 박근혜하고 연결이 될까봐 이런 걸 조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정말 사후 해석을 하느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닥터집하고 영화 보셨어요? 오마 샤리프하고. 그럼요. 그걸 봤다고? 네. 연식이 그렇게 안 될 텐데. 제가 또 이 대학교 들어갈 때는 시네필이어가지고 영화 찍는다고 영화 동아리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 라라의 테마인가? 그 음악이? 네 맞습니다. 라라의 테마.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해요.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참석했던 대학생들을 너무 만나보고 싶네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2030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 정책 관심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40분 동안 정책 질문만 해도 모자를 상황에서 이런 신변잡기만 물어봤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왜 아무도 취재 안 하지? 앞선 서울대 간담회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대학생이고 똑같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일 건데 앞에서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질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후보를 당황시키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벙벙하고 크게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는 좀 신변잡기 위주의 질문이 전부 나왔다면 이 중간 단계에서 어떤 개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정리를 하면 만약에 개입이 있었다라면 그건 정말로 문제일 수가 있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정색으로 가면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냥 자유롭게 저희는 판을 깔아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한번 궁금한 거 질문해 보세요 했는데 질문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거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 쪽에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언중유골이니까 왜 질문이 이렇게밖에 나가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해야 되지 않을까 언론이라면. 언론이? 네. 왜 이런 신변잡기 위주로 질문이 나갔을까? 지금 이재성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처럼 해당 학생들을 취재하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8개 질문 중에 지금 부동산 문제 말고는 다 뭐 후보의 개인 취향, 민초파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심지어 그 민초 얘기는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유튜브에서 민트 초코를 먹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왜 궁금한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팬이라서 궁금하다면 팬이 아닌 셈이 되는 거라 그런 영상들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라서 그런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까? 네. 저는 그런 맥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헬마우스님이 가져오신 거는 그동안 여러 간담회나 여러 자리에서 윤 후보가 제대로 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특히 대학생 그쵸? 간담회에서. 네. 정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거나 엉뚱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걸 피하기 위한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윤 후보가 만들어준 거죠. 네. 근데 이런 사실 맥락은 실제로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다 본 사람은 느낄 수가 있는데 언론이라면은 자신들도 그걸 보니까 그런 맥락을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보가 충분히 해당 간담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피상적인 기사만 전달하게 되면 이걸 받아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간담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모르게 된다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헬마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가 시장 가서 어묵을 뭐 먹은 거, 고등어 2마리 상가까지 다 보도를 하는데, 그죠? 결제를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도 보도를 하는 마당에, 그렇죠. 왜 이거는 그러니까 싹 입씻어 버렸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폐지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폐지 업체가. 근데 이 폐지 업체가 좀 특수한 폐지 업체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그 종이신문 매체들이 종이신문을 발간하자마자 상당 분량이 바로 폐지 업체로 팔려 나간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비컨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출까지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이케아에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의 새 신문이 발견되는 일들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부수 조작 의혹으로 이 연결을 시켜서 검찰에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부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에는 이제 조선일보의 신문 지국들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 신문 지국들과 연결되어 있는 폐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조선일보가 한국 ABC 협회와 짜고 발행 부수, 유료 부수를 2배 정도 늘렸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폐지 업체까지 털었으니까 조선일보가 정말 정확하게 몇 부나 실제 발행을 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걸까? 몇 부가 실제로 유료 판매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 얘기니까 또 좀 새끼를 빠지고 싶은데 욕 먹을까 봐 못 빠지겠죠. 한번 빠져보시죠 한번. 그러면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옛날에도 그 신문지로 봉투 만들어 갖고 호떡 담아주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근데 그때는 뭐냐면 그 신문 잉크가 이제 많이 혁신을 해갔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호떡에 신문 활자가 그러니까 베겨져서 나오고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렇죠. 붕어빵에도 예전에 뜨거운 호떡을 이제 그 신문지로 만든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집에 오면 그 사이에 맞아요. 신문지 글자가 묻어서. 호떡에 베겨가지고 했던 거 갑자기 그게 퍼뜩 떠올라가고. 그거 저 호떡이랑 붕어빵 그런 식으로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일종의 중금속으로 누적되는 거 아니까 걱정이 갑자기 되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근데 죄송해요. 그때 쓰였던 신문들은 새 신문은 아니었던 기억. 그 호떡 할머니 옆에 새 신문이 쌓여 있진 않았었죠. 맞아요. 폐신문이었죠. 폐신문. 하여간 그래서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수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ABC 협회의 인증 부스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광고 집행 기준을 좀 바꿔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독률이라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 사실 이 광고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열독률 중심으로 신뢰성 중심으로 이제 지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혹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인지 종이신문 매체들은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제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일률적으로 ABC 협회의 인증 부스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정부 쪽으로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을 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부 언론사의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라는 제목이고요. 동아일보는 정부 광고 열독률 기준 집행 논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정부 광고 대체 지표 언론 길들이기 우려라고 달았습니다. 그 길들이기 뭔 상관 있어요? 아니 정부 광고도 광고니까 실제로 열심히 보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가 나가야 효과적인 광고가 될 텐데. 근데 저는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당연히 따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상식적인 부분인 건데. 광고 효과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길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열동률을 정부가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발행 부수를 ABC 옆에서 했던 것처럼 열동률을 네네네. 집행하는 그런 따지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을 하는 걸 텐데 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기사들도 쏟아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 임의적이면 진짜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 그럼요. 그걸 만약에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책적으로 광고를 가지고 악용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가 되는 건데 뭐 객관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 말고 뭐가 있나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보수 매체들의 주장대로라면 데이터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되지라는 셈이라서 우리 못 믿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라서. 근데 사실 참 그것도 딜레마이긴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따라가면 아무래도 편중이 되게 돼 있죠. 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시장에서는 그러면 규모가 큰 언론사와 발행 부수가 많은 물론 이제 발행 부수의 허수 이런 건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쪽에 이제 더 많이 가고 이래 버리면서 오히려 시장 상황의 어떤 기울어진 시장 상황을 그대로 고착화시켜 버리는 결과로 좀 따라가는 것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그러면 역행하겠다고 또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야말로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지표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열동률 같은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 책임 지표를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언론중재위에서 혹시 뭐 시정 공고나 이런 어떤 법 제재를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독자위원회, 권익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까지도 지표화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관련된 그 지표를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그때 또 이제 언중유골에서 이게 적정한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뭐 이제 그 발행 즉시 폐지로 가고 이러는 부분들은 네. 그 객관적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죠? 맞습니다. 부수를 끌어올리기 네. 위해서 이제 나오는 편법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객관적 지표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항상 뒷문은 또 모든 부분에서 뒷문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가 사실은 기본 조건이 되는 건데 네. 이번에 뭐 폐지 업체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이제 거대 담론이긴 합니다만 신문 지면이라는 게 언제까지 존속을 할 거냐 크게 놓고 본다면 미디어가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하여간 이거는 오래 가죠. 오래 가긴 하지만 신문 지면의 유효성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도 또 문제가 되죠. 네. 그것이. 그렇죠. 뭐 지금 뭐 그냥 뭐 핸드폰 열면 바로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에서 신문 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그러면 수용자 입장에서 의미를 갖는 거냐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 꽤 됐는데 네. 근데 그거는 수용자 입장에서의 얘기고 물론 TV가 라디오를 죽이지 못하고 모바일로 라디오가 들어갔듯이 아마 신문 지면도 그런 어떤 다른 변천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변천이 돼야 되는데 변천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게 신문 지면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의미 없는 시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과도기에서 뭔가 좀 조정이 되느냐도 사실은 큰 문제예요.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뭐 사회적으로도 그다음 언론계 전체적으로도 한번 좀 점검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언중요걸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못다한 말씀 있으십니까 두 분? 저는 없습니까? 오늘 제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 게 왜 반성을 해요? 말을 많이 해야죠. 보통 발제자이신데. 네, 보통 이제 제이비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돌려가는 거지 저 지금. 아니. 뭘 돌려가는 거구만. 이용마 선배 다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봐주세요. 그러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언중유걸 마무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MBC 이지성 기자 함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